안녕하세요. 전 작은 소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사연 채널을 들어올 때면 항상 희망차거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힘들었던 시간들 모두를 지난 일로 덮어두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과거의 그 일들이 저에게 쉽게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라 최대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용기 내어 하는 이야기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이제 제 사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0대 중반에 했었던 결혼 생활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서로를 다 알 만큼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고, 설령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연애 때처럼 대화로 풀어나가며 갈등이 되는 문제점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과 달리, 전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긴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았죠. 전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며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지만, 전차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하면 저희 부족한 점을 감정적으로 헐뜯었습니다. 전차에게 저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항상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저도 결국에는 전처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포기하게 되었죠. 우리는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점점 더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해를 하지 못한 채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죠.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이혼을 하고 난 뒤 보내게 된 혼자만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와 집밖에 없는 삶은 이혼 전과 같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전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가게를 찾아주시던 손님분들 중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죠. 아내는 저처럼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고요. 제 가게를 찾아올 때면 항상 딸과 함께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인 감정 없이 딸 혜미가 귀여워 서비스도 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며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죠. 아내는 전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오다 겨우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 또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제가 비슷한 처지라 시간한 감정이 생겼는지 몰라도 항상 인자씨와 혜미가 걱정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 가게를 찾아와 모녀가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동네를 다니는 인자씨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죠.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기껏해야 연장과 힘을 쓰는 일이었지만 제가 두 모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인자씨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인지, 아니면 모녀에게 가지고 있던 측은한 마음이 발전하게 된 건지, 그래서 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보기로 했죠. 이전까지 제가 주는 도움에 인자씨도 큰 거부 반응이 없어 보였거든요. 다행히 인자씨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제가 두 사람에게 보여준 모습 덕분에 신뢰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와 아내 모두 사랑과 결혼에 실패를 한 번씩 경험해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자씨는 딸 혜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몇 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서로에 대해 더 면밀히 또 정중하게 알아갈 수 있었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든 순간 우리는 학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 우리 두 사람의 사이를 밝히고 입장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가 합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형근아, 너 지금 외로워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한 거니? 그런 거라면 우리가 좋은 색칠감 찾아주마. 저희 관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인자 정말 좋은 여자예요. 직접 만나서 지내보시면 아실 거라고요. 그리고 혜미도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이인데요. 안 된다. 우린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한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 이혼녀에 애까지 딸린 여잔데. 그리고 네 새끼도 아닌 애를 키워서 뭐 하려고 그러니?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희 두 사람 사이 인정 못하니까 합칠 생각하지 말아라. 저와 전처 사이가 일찍이 틀어져서 그렇지 아이가 생겼더라면 저도 제 아내와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도 미혼인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당시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다고 한들 그건 저희 두 사람이 결정하고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결국 부모님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와 합가를 하는 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 아내를 며느리로서 혜미를 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의 합가를 허락해 주셨죠. 이후 전 아내와 혜미가 저희 부모님을 되도록이면 덜 만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신 거니 아내와 혜미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일부러 저희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가고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아버님 댁에 갔다 오려고. 당신은 모처럼 쉬는 날인데 오지 말고 쉬어. 거길 또 가? 솔직히 우리 부모님 당신 온다고 좋아하시지 않잖아. 챙겨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번 듣기 힘들 텐데 거기 뭐하러 그렇게 자주 찾아가. 내가 부족해 보여서 그러시는 건데 뭐. 내가 잘 챙겨드리고 며느리 노릇 잘하면 그땐 인정해 주시겠지. 그리고 윗사람 그렇게 나온다고 아랫사람인 그것도 며느리인 내가 뻣뻣하게 나오면 되겠어? 이럴수록 내가 더 잘해서 점수를 따야 하는 거지.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은 푹 쉬고 있어.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올게. 그런 아내의 노력 덕분인지 부모님께서도 아내를 인정해 주시는 듯 보였습니다. 현명한 아내 덕분에 우려하던 부모님과 일도 잘 풀려가고 있었고 가정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복감은 제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그래서 가게도 더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하게 된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행복을 한 번에 집어삼키는 불행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딸 혜미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어린아이의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대낮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딸을 사망케 한 가해우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죠. 그 일로 인해 아내와 저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픔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는 가해자가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충분치 않았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그다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땐 음주운전이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행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해 사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가 되어주었죠. 법원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저를 분노케 한 건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잃은 저희 부부에게 돈으로 합의를 하자고 한 것도 모자라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더군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지은 죄의 심판을 받게 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가해자와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사고로 죽은 제 딸을 물건만도 못한 존재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고작 2년도 안 되는 징역살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저와 아내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혜미를 그깟 여자애라고 말을 하며 아무것도 아닌 죽음으로 입을 놀렸죠. 그놈의 얼굴 어느 곳에서도 어린아이를 죽인 한 가정을 팔매시킨 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홀로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법원이 제대로 심판을 내리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심판을 해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녀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 강의를 받게 되었죠. 법원은 녀석에게 그 정도 죗값을 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를 한 끝에 녀석에게 보복을 하게 되었죠. 사망까지 간 사건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복수는 죗값이 무거웠습니다. 또 녀석이 제법 사는 집의 자식이었던 탓에 다 외울 수도 없는 제명들이 저에게 붙여지게 되었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해도 내 딸 혜미가 같은 상황이라면 그때와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수감 생활이 무서워 변명을 하는 건 비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누구의 죄가 더 무겁냐며 판사님께 묻게 되었죠. 그런데 그건 혜미 부모인 제가 하는 바락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에 호소를 하는 곳이 아니었고 적혀져 있는 법을 따르는 곳이었죠. 그곳이 판단하기에 술을 먹고 어린 딸을 죽인 그놈보다 저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전 징역사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죠. 교도소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제가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교도소에 입소를 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제가 그놈에게 한 행동을 후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혼자서 아이의 죽음과 저의 수감 생활을 감당하고 있을 아내가 생각나 제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미안하게 느껴져 적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아내는 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주고 영치금을 두둑이 넣어주며 수감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죠. 면회를 할 때면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을 저에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 혼자 견뎌내고 있을 현실을 말이죠. 혜미가 이 세상에 없는 걸 견디는 것도 힘든 상황에 유일하게 의지를 할 저마저 없었고 거기다 앞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까지 해야 되었으니 저에게 웃음을 보이는 아내의 뒤로 무거운 짐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면회를 할 때면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건데. 나 그렇게 걱정되면 거기서 당신 몸이나 더 잘 챙겨. 내가 당신 거기서 몸 상할까봐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나야 여기에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고 주위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은 당신 혼자 몸을 보살펴야 하잖아. 나 정말 괜찮아. 그리고 당신이 우리 혜미 죽인 그놈에게 복수해줘서 고맙고 내가 미안해. 나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 자리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무사히 이전처럼 돌아올 생각만 하고 있어. 알았지? 교도소 생활 중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들은 저에게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아내가 가장 걱정하는 제 몸 관리를 했고 출소를 한 뒤 아내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며 지냈죠. 그런데 점점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횟수도 면회를 오는 날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교도소를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매일 일을 하고 있을 아내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귀찮은 일이니까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아쉬워하지 않고 적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게 된 아내에게 내색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아내에게서 편지도 면회도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었던 저로서는 바깥 일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면회를 오신 부모님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편지도 안 보내고 면회도 오지 않던데. 혹시 그 사람 뭐 아픈 건 아니죠? 그래? 나도 잘 모르겠네. 사실 너 교도소 들어가고 나서 걔가 우리한테도 연락이 거의 없었거든. 그러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래도 이전까지는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내일 가서 한번 알아보마.
별일이야 있겠니? 게다가 이러고 사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어머님도 아내의 소식을 잘 모르겠다 하니 걱정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밥도 잘 들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죠. 언제쯤 어머니께서 아내의 소식을 들고 오시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아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형근아, 너 엄마가 하는 말 흥분하지 말고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네 곁에는 엄마랑 네 아버지가 끝까지 있어줄 테니 혼자라는 생각도 하지 마. 네가 그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다음날 바로 알아보러 갔다. 그런데 싹 다 치우고 떠났더라. 네 집은 있는데 걔 물건들만 없어진 걸 보면 아무래도 도망을 간 것 같아. 네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차 연락이 되냐고 물어봐도 연락된다는 사람이 하나 없어. 나쁜 년.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게 너도 부모가 말리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난 걔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지만 걔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생길 거라고 확신했어. 걔가 우리 집에 와서 실실 웃으면서 우리 비위 맞춰줄 때도 그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그런 여자애 떠났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런 년 저도 쓸모가 없는.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요. 괜히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다만 혹시 그 사람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했던 거지. 우선 알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시고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오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참 오묘했습니다. 우선 아내가 짐을 싸서 도망을 갔다고 하니 아픈 건 아닌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그 사람이 도망을 쳤을 만큼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제가 한 선택으로 인해 아내와 저의 미래를 망친 것 같아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죠. 여러 명이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곳이라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저를 떠난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숨죽여가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이후 아내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아내가 합의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죠. 저는 법정 대리인에게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거나 매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얼굴만 한번 보고 싶다고 했었죠. 하지만 아내 측에서 거절을 한 것 같았어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제가 너무 미워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아내가 저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은 수강 기간 동안을 아내에게 사죄를 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던 제 수감 생활도 시간이 다 되어 제가 출소를 하게 되었고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연로하신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는 날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죠. 제 곁을 지켜준 친구들이 있었으나 가족 하나 없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생각이 더 절실히 나더군요. 다른 것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 적응을 하며 아내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너무 시간이 흘러 있었고 아내 역시 제가 찾을 수 없게 꼭꼭 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를 찾는 걸 포기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회 적응을 마친 저는 고향을 떠나 타도시에서 음식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여자아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초반 남짓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보통의 20대 여자아이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우선 몸이 불편해 보였죠. 한쪽 다리를 절었고 손가락에도 장애가 있었죠. 그리고 보통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께서 하는 폐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여자아이의 상황이 어떨지 예상이 되었죠. 제가 해줄 건 별로 없어 지나가던 아이를 붙잡아 저희 집에서 나오는 폐지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허기가 진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돈 걱정하지 말고 식사를 하고 가라 했죠. 그런데 제 말을 알아듣긴 한 건지 그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부른 소리에 걸음을 멈춘 걸 보면 청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가며 여자아이와 눈을 맞춰 몸짓으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싶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들었는지 여자아이는 그 다음날부터 가게를 찾아와 제가 따로 챙겨둔 종이와 박스를 주워가곤 했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 나오는 종이는 가져가면서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식사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한 뜻을 오해라도 한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도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아직 어린 나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저희 가게에서 박스를 챙겨 나가면 밖으로 쫓아나가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는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박스를 챙겨주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황당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나간 아이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죠. 원래 이 근방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폐지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날아드는 험한 말과 손가락질에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제가 급히 뛰어가 두 사람의 사이를 막게 되었죠. 우선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보내드린 다음 놀란 아이를 가게 안으로 데려와 진정을 할 수 있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된 아이에게 말을 걸게 되었죠. 다행히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진정이 좀 되니?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줄 걸 그랬다. 이쪽이 폐지 때문에 종종 다툼이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요. 어딜 가든 비슷할 거야. 이 동네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 다들 그 일이 유일한 생계거리라서 예민할 거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은 없니? 일은 별로 안 힘든데 나 혼자서 주방일 하고 호르몬까지 하는 건 벅차거든.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어떻겠니? 제가 여기서요? 잠깐 일해줘도 되니까 가게가 바쁜 시간에만 일해줘도 돼. 그래도 아마 폐지 줍는 것보다는 벌이가 괜찮을 거야. 어때? 해볼래? 저는 좋은데 생각해볼 게 좀 있어서요. 혹시 내일 대답 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하루 정도 고민할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저로서는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가게에 딱히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아이가 너무 딱해 보였고 또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하늘나라로 간 제 딸 혜미가 떠올라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그날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딱 그 여자아이 또래 정도 되었을 것 같아 항상 딸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이마저도 아이가 거절을 하면 그땐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마음이 쓰일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다음날 찾아와 제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말을 했죠. 시간은 제 쪽에서 편한 시간대로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쉬는 시간에 아주 잠깐 밖을 나갔다 와도 되냐는 말을 했죠. 손님들이 몰리는 피크 시간이라고 해도 저 혼자 응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소정이는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정이는 정말 열심히 가게 일을 해주었습니다. 잠깐 쉬라고 해도 항상 가게의 미비된 부분을 정리해주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함께 일을 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이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따로 개인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면 몇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도움을 더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소정이의 집안 사정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를 하게 되었죠. 사장님. 그래 소정아 왜? 저 혹시 음식 남은 거요. 영어 끝나고도 남아있으면 좀 싸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 근데 네가 가서 먹으려고? 네. 제가 주는 돈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은 건지 소정이는
매일같이 남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제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눈앞에서 음식들만 가지고 가니 마음이 더 불편하더군요. 결국 나를 잡아 퇴근을 하는 소정이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소정이가 인근에 건물이라고는 없는 곳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컨테이너 앞에 멈춰섰더니 그 허름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전 안쪽 상황을 보기 위해 컨테이너 근처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안을 허락도 없이 염탐한다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자신의 칸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소정이를 돕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곳이 소정이가 지내고 있는 집 같았습니다.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얼핏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때 안쪽에서 소정이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소정이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목소리가 들리는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소정이는 자신이 싸온 가게 음식을 다른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소정이가 음식을 건네주고 있는 사람 역시 몸이 많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정이가 마시는 물을 가지고 오려고 자리를 비켰을 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찾고 있던 사람이자 꼭 다시 만나 제 잘못을 빌고 싶었던 사람, 바로 제 아내가 그곳에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깡마른 탓에 얼굴이 많이 변해있긴 했습니다만 아내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순간 이성을 잃게 된 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오열을 하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맞아? 정말 당신 맞는 거야? 여보, 사장님? 사장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당신을 혼자 둬선 안 되었는데 남은 당신이라도 잘 챙겼어야 했는데 나 당신 원망하네. 아니, 나 당신 원망할 자격 없다는 것도 알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 햄이 그렇게 보내고 나까지 감옥에 가니 당신 혼자 버티기 힘들었겠지. 그냥 당신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싶었어. 그때 내가 당신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아내는 갑자기 뛰어들어와 잘못을 빌고 있는 저를 보고 엄청나게 놀란 듯 보였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말 없는 아내를 보며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놀라게 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는 소정이를 포함해서 말이죠. 내가 너무 갑자기 들어왔지. 미안해 여보. 미안해 소정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를 찾아온 건가 하면 우선 당신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건 아니야. 나도 방금 창문 너머 당신 얼굴을 보고 말았어. 소정이가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다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소정이가 좀처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쉬는 시간마다 어디 다녀오기도 하고 일 끝날 때쯤 가게 남은 음식도 싸가지고 가고 소정이가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싶었어. 무슨 상황인지 알면 필요한 도움을 주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 뒤를 쫓다가 당신을 보게 된 거야.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가 감정이 치우쳐서 너무 막무가내로 들었나 보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정이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너무 성급한 등장이라고 생각한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자리를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봤자 저는 아내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으니 말이죠. 미안해하며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려던 그때 소정이가 입을 떼었습니다. 아줌마, 사장님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채로 보내실 거예요? 여태 사장님, 아니 남편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소정이가 아내에게 하는 외침을 듣게 되니 그제서야 궁금한 점들이 여러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소정이와 아내는 무슨 관계이고 아내는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지, 또 방금 전 소정이가 말한 아내의 마음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컨테이너를 나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표정한 모습의 아내 얼굴은 그 사이 변해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로 아주 조금씩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죠. 여보, 당신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전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당신에게 미안해야 하는 거야.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내는 결국 조금씩 흐르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우리는 시간이 흐르자 눈물을 멈추고 조금씩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내에게 제가 몰랐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내가 저를 떠나게 된 건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곁을 떠나야 되겠다고 선택을 한 건 아내였지만 그 선택을 강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수감생활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들어서 떠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절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당신 핏줄도 아닌 혜미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난 당신이 무기징역이 되어서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해도 끝까지 뒷바라지 하려고 했어. 아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수감생활 초반에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 했었던 거고. 그런데 당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자마자 시부모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 당신도 기억하지? 나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던 거. 시부모님께선 교도소에 당신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했다고 생각하셨어. 또 당신이 교도소에 들어간 일이 모두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셨고.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당신과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혜미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테니. 하여튼 그 시간이 좀 길었어. 아버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날 괴롭혔던 시간이.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일하는 곳으로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내게 죄책감을 심어주셨어. 집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그때 평생 들어도 다 못 들었을 욕을 들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버티려고 했어. 당신을 위해서. 출소하고 나왔을 때 당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가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신 곁에서 떠나라고 하시더라. 내가 당신 곁에 붙어있으면 계속 안 좋은 일만 발생한다고. 당신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 처음에는 그런 말 전부 신경 쓰지 않고 버티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떠한 말을 쉼없이 계속 듣게 되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 정말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 거기다 그때까지 아버님, 어머니께서 내게 욕설과 폭력까지 휘두르시며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니까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당신 행복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떠난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번 돈을 아버님, 어머님께 보냈던 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님,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되더라고. 그때 예상을 했어.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겠구나. 그래서 당신 출소하면 만나러 가볼까 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말이 있더라. 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그 말. 그래서 당신 앞에 안 나타나기로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네. 미안해, 말도 없이 떠나버려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내를 못마땅해 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나 싶더군요. 아내가 면회로 올 때마다 마냥 그 순간이 반가워 아내가 그늘진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제가 원망스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소정이랑은 무슨 사이인 거야? 소정이는 내가 집을 나오고 한참 뒤에 만나게 되었어. 내가 이전에 생활했던 곳은 당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연고가 없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일하는 중간중간 소정이가 눈에 띄더라고. 그때 소정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방치와 학대를 당하고 있었거든.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알아도 모른 척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안 되더라. 당신도 똑같았을 거야. 우리 혜미가 생각났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소정이를 도와주게 되었어. 그렇다고 그 집 부모에게서 애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일이니 내가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사이가 되었지. 그러다 소정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더는 집에서 못 있겠다고 하는 거야. 괴롭힘을 더는 당하기 싫다고. 내가 이전부터 상황을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때부터 내가 보살펴주게 되었고. 아, 그랬구나. 그런데 당신 여태 여기에서 생활한 거야? 소정이가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 어디 아파? 아까도 서정이가 당신한테 밥을 먹여주는 걸 봤거든. 지금 봐도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아니야, 나 건강해. 지금 잠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서로 만나는 건 오늘 이 시간까지만 하자. 할 이야기 있어도 소정이 통해서 하고. 그 사이 아내는 감정이 진정된 듯이 저와 다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정이가 저에게 다른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죠. 아니에요, 아저씨. 지금 아줌마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줌마 좀 도와주세요. 아줌마 1년 전부터 투병 중이세요. 치료비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형편이 좋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저 보살펴 주시면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시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 몸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당장 급하게 끼니라고도 해결하려고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아저씨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줌마가 걱정되어서 쉬는 시간이면 집에 잠깐씩 갔다 온 거고요.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는 몸이 불편한 소정이가 혼자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힘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소정이에게 사이버 대학을 다니게 하며 학비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러다 중간에 아내가 병이 생기게 된 거죠.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까지는 아니었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가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기본적인 움직임도 제한을 받아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몸이 악화되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컨테이너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정이는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소정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큰 도시들은 일자리도 많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연결을 시켜주는 기관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은 작은 소도시이다 보니 소정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줍고 전단지를 돌리며 다녔던 거죠. 소정이가 아니었다면 중요한 시기를 또다시 놓칠 뻔했습니다.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소정이를 돕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과거 저희 부모님이 한 말을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죠. 여보,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 당신 탓이 아니야. 잘못이라면 바울을 어긴 그놈과 나한테 있다고. 오히려 당신은 피해자인 사람이지. 우리 부모님 그냥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싶어서 탓을 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 거라고. 그건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불행해져.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과 해미와 있었던 시간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원동력인데 오히려 당신이 없어서 난 지금까지 불행했어. 다시 한번 내가 용서를 빌게. 다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네 곁에 있어줘. 날 밀어내려고 하지마. 나 당신 이렇게 사는 거 두고 볼 수 없어. 제발 우리 이제 그날 그 시간 속에서 그만 멈춰있고 새로 새 출발해보자. 남은 시간 우리 서로 행복할 수 있게 해보자. 응? 저와 소정이의 긴 설득 끝에 아내는 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열악한 환경인 컨테이너를 떠나 제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 치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아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법이 변한 것도 아닌데 확실히 건강해져 가는 모습의 아내를 볼 수 있었죠.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소정이도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 저는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다시 아내와 100년 회로를 약속하게 되었고 소정이를 제 양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정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입양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마음 대 마음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내는 완쾌에 가까운 몸 상태가 되었고 두 사람에게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삶의 의욕이 생긴 덕분에 가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가게도 확장할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내와 제가 같이 가게를 꾸려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소정이가 종종 가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며 제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 아내와 떨어진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아내와 함께 또 소정이와 함께 같이 보내게 될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다시는 이전과 같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저와 가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곁에 계시는 가족들과 항상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